급하게 올라가는 그런 타임에 있다고 이제 저도 그 GFC의 그 명리와 이제 풍수를 다 듣고 있는 이제 그 회원 중에 한 명인데 늘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그 어떤 대단하다, 그다음에 체계적이다, 논리적이다 이런 거를 그 뼈속 깊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그러한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소재학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다 같이 뜨거운 박수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풍수 집안 망친다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반풍수 집안 망친다.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해를 끼친다. 예,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소리는요. 많이 들어봤죠? 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주제를 이걸로 별로 놓고서 해놓고서 막 강의를 하려고 막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저기 된 거예요. 왜냐하면 풍수를 여기 오시는 분들이 풍수를 깊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 잘 모르니까 배경 지식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한계가 있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단 오늘 풍수지리의 개요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먼저 할 것인 거고, 그리고 지금 얘기했듯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부터 시작해서 역학에 관련되어 있는 속설들, 지난번에 동양미래의측학 특강 세미나 시간에 많이 얘기를 했지만 아마 그때 또 얘기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뭐 우리 강의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 부족하면 그 다음에 또 이어서 2탄으로 넘어가서라도 뭐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뭐 지금 하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뭐 얼굴 잘생겼습니까? 박수 한번 쳐줘서 좋고. 이건 당나귀기라는 이 방송에 나가서 이제 얘기할 때 이제 그때 사진 자료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식, 이거는 당나귀기인가 보네. 아니 맞지? 이거 당나귀기네. 이건 나중에 이따가 보여주겠지만 엘루드라고 해서 혹시 엘루드라고 들어봤습니까? 저게 뭐 하는 거예요? 수맥 찾는 거, 수맥봉. 이제 수맥 찾는 거라고 하는데, 아마 이때 수맥봉 좀 이따 가져올 겁니다만은, 수맥이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왜 나쁠까? 수맥만 나쁠까? 이 자리에 수맥 있을까? 교수님, 여기 수맥 있을까, 없을까? 글쎄요. 수맥이 있으면 진짜 나쁠까? 아마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것도 있다, 이 둘째 시간에 이 자리, 똑같은 자리도 좋은 자리, 나쁜 자리가 있다, 없다? 있다. 그걸 한번 보여주고 증명시켜 주려고 합니다. 동양학은 항상 뜬구름 잡수 남부이라고 믿어. 그냥 그래. 라고 합니다. 저는 그게 아니에요. 두 가지입니다. 완벽하게 논리로 증명이 되든가, 완벽하게.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구분이 되든가, 정말 그렇게 나타나든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설명하고 접근합니다. 동양역학이라는 곳, 풍수지리나 사주명리학, 항상 제가 하는 질문 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 강의를 들은 사람 말고 처음 온 분들이 대답을 해주면 더 좋아요. 사주명리학, 풍수지리 들어보셨죠? 주역 이런 것들. 사주명리, 풍수지리 과학입니까? 미신입니까? 네. 저는 얘기합니다.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는 미신이라고. 지금 이렇게 대답도 해주잖아요. 울려주잖아, 미신이라고. 사주명리학, 풍수지리는 미신입니다. 갑자기 막 눈을 크게 뜨면서. 맞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미신과 과학의 차이 뭘까요? 그래서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하지만 농담은 아니죠. 미신의 반대말이 뭐예요? 과학입니까? 안미신입니까? 정확히 치면 안미신이죠? 미신 아닌 거죠. 그러나 우리는 반대 개념으로 과학을 얘기를 합니다. 과학이 뭡니까? 어떤 과정이 논리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게 밝혀져 있는 것. 그래서 누가 어떤 공식이나 과정을 어떤 사람이 적용하든 제대로만 적용하면 결과가 다르다, 똑같다. 같기 때문에 이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인 거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연구도 하고 계산도 하고 예측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과 과학은
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우리 계산을 하는데 10단계 중에서 9단계를 정확하게 계산을 잘했어. 한 단계만 살짝 대충 했어. 정답 맞아요? 틀려요? 그럼 그건 과학입니까? 과학이 비과학입니까? 논리입니까? 비논리입니까? 비논리죠. 과학적 요소가 90%가 있어. 그래도 그거는 과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과학적 장비까지 넣고 기가 막힌 비법 다 써. 한 50개 단계가 있는데 45단계, 48단계까지를 정확하게 셌어. 그리고 2단계만 살짝 대충 했어. 그 논리 과학입니까? 과학 아닙니까? 과학이 아닌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논리와 비논리가 섞이면은 자 100% 논리일 때만 논리가 되는 거죠. 비논리하고 논리가 섞이면 비논리입니까? 비논리입니까? 과학과 비과학이 섞이면 과학입니까? 비과학입니까? 비과학이죠. 그래서 썩은 사과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90%가 썩으면 무슨 사과라 부릅니까? 못 쓰는 사과죠. 썩은 사과에 50%가 썩으면은 반은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썩은 사과죠. 10% 썩으면은 10% 썩은 사과를 합니까? 썩은 사과를 합니까? 어차피 썩은 사과. 그럼 5% 썩으면은 그것도 썩은 사과입니다. 100% 안 썩었을 때만 썩은 사과가 아닌 겁니다. 그럼 과학은 100% 과학적일 때만 과학입니다. 여기에 사주명리 풍수지리 하시는 분이 있고 배운 분들 계십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하시는 풍수지리 사시면 여러분이 아는 풍수지리 사주명리학이 몇 프로가 과학적입니까? 100% 과학적입니까? 강의하는 분도 계세요 여기에. 100% 과학적입니까? 죄송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과학적인 부분이 있지만 과학적인 부분은 있어. 틀림없이. 안 썩은 부분은 있어. 그렇지만 썩은 부분이 상당해. 5% 10% 정도가 아니야. 무지하게 많아. 그래서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 즉 전통적인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는 결론을 칠 때 과학이다, 미신이다. 미신입니다. 왜? 과학적 요소가 있지만 거기에 미신적 요소, 즉 밝혀지지 않은 미신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사주명리학은, 전통적인 풍수지리학은 정확히 엄밀히 친다면 미신의 영역인 겁니다. 물론 그 안에 과학적 영역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과학적 영역이 있습니다. 그럼 미신은 뭡니까? 근거가 없거나 논리적이나 과학적이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믿거나 아니면 거기에 뭐 기대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 이런 것들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히 사람을 현혹시키거나 오판하게 해서 피해를 주는 겁니다. 미신이 나쁜 이유는. 그럼 미신은 나쁘기만 하고 미신이 좋게 작용하는 거 하나도 없을까? 그런 부분도 조금은 쓸모가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 주제인 청와대 용산 옮기고 나서 말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되시고 나서 맨날 무속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무속이냐 아니냐의 논리도 많이 합니다. 무속이 뭔가의 문제도 논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무속이 정확히 뭘까요? 오늘 그 문제도 논할 겁니다. 무속은 뭡니까? 무속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 좀 초월적인 존재에 사람이 의지하고 믿고 기원하고 기도하고 그게 신앙이죠. 100% 증명되고 논리적으로 신앙이 과학입니까? 논리입니까? 비과학이 비논리입니까? 신앙에 과학적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적 요소가 있지 애초에 독생자 출생부터 과학하고는 거리가 먼 부분이 들어가고 항상 신화를 겸비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신앙이 비과학이니까 안 믿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냥 믿죠. 그냥 믿습니다. 신앙을.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미신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미신과 그냥 일반 신앙의 종교의 차이는 뭘까? 명확히 구분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종교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다 납득하고 이해하고 보편적 교리나 이런 것들이 널리 이롭고 사람들에게 정말 흥미처럼 이롭고 어떤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건 신앙이라는 믿음으로서 넘어갈 수 있고 나머지는 상당히 현실에 위안을 주고 도움을 주고 이런 부분들일 겁니다. 근데 잘 보면 냉정하게 또 잘 본다면은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은 깊이 들어가면 저도 카톨릭 주일학교 교사 출신이긴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 성직자분들도 참 애매한 부분 상당히 많고 무속인도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어떻게 비교하냐 할지 모르겠지만 성직자분 중에서 캐톨릭 신부님들이 제일 그래도 조금 덜 매스컴에 타긴 해요. 그리고 더 힘들어. 뽑기도 힘들고 더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캐톨릭이 되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그 다음 여기도 목사님이 계시지만 더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스님이 조금 더 그보다 약한 과정을 거치고 거기까지는 공식적인 메이저급 기도 말하자면 신앙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인정하는 우리 특히 한국 기준으로 할 때 그 외국 나간다 뭐 이슬람부터 시작 상당히 많은 게 있지만 어쨌든 간에 있고 그 다음에 무속적으로 간다면 종교인데 거기는 상당히 낮게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원리를 잘 본다라면은 사실은 어떤 부분 전부 다 비과학적인 부분들을 그냥 믿는 겁니다. 과학이 아닌 믿는 개념인 거예요. 이게 좋은 것도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의 모든 것들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그 신앙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고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근데 간혹은 그것이 어떨 때는 역작용을 가져올 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신앙의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간혹은 그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그 신의 뜻을 받아서 움직이면 좋은데 신의 뜻을 빙자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매스크가 많이 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특히 더 말하자면은 목회자들도 가능하고 무속인도 그 부분 하나 할게 그 무속인이나 무당분들이 더욱더 그런 일이 많지요. 좀 더 체계가 잡혀지지 않고. 현재 우리나라의 무속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전통적으로 지금 우리에서 메인적인 종교가 되고 있는 기독교 계통, 카톨릭, 그 다음에 불교, 이 3대 종교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종교일까요? 아니죠.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 중국서 들어오고 미국서 들어오고. 그럼 그 전에 우리나라에는 어떤 종교가 없었을까 있었을까? 있었죠. 어디나 토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 예수님이 겨울에 태어났습니까? 목사님, 예수님 겨울? 아니죠. 원래는 가을쯤 태어나셨죠. 그런데 로마 교회가 왜?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언제 바뀌었습니까? 가장 많은 토템을 하는 전 세계 연구가 가장 많은 토템을 하는 게 뭡니까? 태양신이죠. 태양신이 부활. 그게 뭡니까? 동지. 해가 하지부터 짧아지기 시작해 동지에 완전히 바닥을 쳤다 오는 거기에 맞춰서 크리스마스 날짜를 조정한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서 쉽게 이교도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현재 그것들이 우리 크리스마스의 유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종교들은 정말로 큰 역할들을 하면서 위안이 되는 건 맞는데 아까처럼 우리나라의 종교는 예전에는 토템 위주, 그러니까 바로 태양신 같은, 즉 그리스도가 아닌 태양신을 믿었거나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교가 축제로 내세우는 것은 크리스마스 전후입니다. 동양에서는 아세, 작은 설이라 해서 지금 팥죽만 먹고 말기도 하지만 한때는 큰 축제였고 모든 종교들이. 그리고 우리는 전통적인 어떤 신앙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서양은 기독교로 많이 통일되어 있지만 초창기는 서양이 더 상당히 심각하게 난무했죠.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시작해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기독교가 주가 돼서 움직이고 있고 우리 동양은 여러 가지 토템 움직이다가 그 동양의 전통 신앙 중에 하나가 결국엔 무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단골레니 하면서. 그럼 무속이 지금 종교로 친다면 상당히 어떻게 많이 알려져 있다 치지만 교리나 통일되어 있지 않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틀을 갖춰져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중간에 사람이 즉 매개체 역할하는 사람이 개입될 개연성이 다른 것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다듬어지지 않은 분들이 무속인이 현실적으로 되다 보니까 더욱더 세련되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보편적이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아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무속 자체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무속을 가지고 그 일부 무당들이 하는 행위가 문제입니까? 무당 자체가 문제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전체적인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이 무당이라고 하는 분들,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분들의 존재나 역할은 동서를 통틀어서 무조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제정일치 시대까지도. 그런데 항상 문제는 그들이 가끔 지금도 우리가 무당들이 어떤 부분들은 상당히 영적으로 모르는 걸 보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가끔은 뭔가를 따로 보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신부님이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무당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 중에는 정말로 신기하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들을 칭송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당들이나 우리 전통적인 그런 무속인들이 자기가 보이는 것만 정확하게 얘기한다라면은, 그런데 보이고 얘기한 것들, 공수를 받는다든가 영적으로 내림 받았던 이런 것들이 100% 정확하게 맞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엘빈 토플러나 에드가 케이시 같은 사람 우리는 미래학자라고도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그들이 학문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뭘 한 겁니까? 아니면 계시를 받거나 영적인 초월적인 존재를 이용해서 받은 겁니까? 후자지요. 자다가 예언을 하고 갑자기 뜨려놓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하는 것들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고, 학문적으로 공부해서 규칙을 갖춘 것을 예측이라고 합니다. 예언과 예측으로 칠 때 예측은 누구나 똑같은 공식이 있어서 누구나 똑같이 그 공부만 한다라면 똑같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거고, 예언은 내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 받은 겁니다. 에드가 케이시가 계시를 받았는데 그걸 내가 공부해서 똑같이 알 수 있다 없다? 그럼 모르는 겁니다. 난 계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일 모레 김정은 죽어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계시 받았어.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다 난감한 거예요. 어떻게 죽어 보여 하는 겁니다. 안 죽으면 말고요 그냥. 왜? 그거는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객관성이 보장되느냐? 오랫동안 예측을 했고 오랫동안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상당수 맞으면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게 우리가 알려져 있는 분들이 엘빈 토플러, 에드가 케이시 이런 분들이, 노트르다무스 이런 분들이, 결국엔 그들이 우리말로 친다면 무속인인 겁니다. 무당인 거고. 그걸 거꾸로 치면 법사이기도 한 거고요. 이런 분들이 왜 문제가 생길까? 이번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죠. 뭐 법사 해가지고. 왜 문제가 생길까? 먼저 이걸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여기 이런 문제를 조금 짚을 때 좀 풀릴 것 같아서. 우리가 사람들은 항상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청와대도 없다. 청와대 내전에 청와대의 홈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항상 소개할 때 여기는 이런 걸로 인해서 풍수지지로 명당이다. 써 있었습니까? 안 써 있었습니까? 그걸 쓴 것은 기독교 믿는 대통령이 쓰신 겁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심지어는 천하제일 복지터라는 터까지 있었고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 쭉 써놓습니다. 여러분 아파트든 어디든 위대한 건물 좋은 데 가보시면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풍수적으로 다 써 있습니다. 안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여러분 아파트를 살 때 풍수지로 명당이라고 홍보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 거 사십니까? 그리고 또 돌아가 뭐라고 합니까? 풍수 얘기하면 풍수 그딴 거 미신하면서 살 땐 그걸 사고 그렇게 써놓습니다. 대한민국 청와대에도. 그러면은 우리 조선 왕조나 조선의 왕궁에서는 풍수를 공식적으로 썼을까 안 썼을까? 왕 중에서 풍수를 제일 잘하는 왕이 조선 왕조에 둘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풍수지리를 제일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은 심지어는 풍수지리를 가지고 임금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임금이 됐다는 것은 원래 임금이 안 될 건데 됐다는 겁니다. 이태조가 풍수지리 가지고 왕금이 됐을까? 풍수지리 영향도 있었지만 태조 이성계는 풍수지리보다는 이제 운명적인 얘기를 가지고 많이 얘기했죠. 석가래부터. 이태조의 아들 중에 하나고 그 다음 아들 중에 하나가 태종 이방원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구나. 세종대왕이 성군이죠. 가장 근데 아들들을 잘나서 잘 교육을 시키긴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문종이 왕이 됐죠. 장남이. 그리고 그 손주가 단종이 왕이 됐죠. 그래서 단종의 아들이 왕이 됐나요? 안 됐죠. 누가 왕자를 가져갔습니까? 세조가 가져갔죠. 세조가 바로 풍수지리를 가지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세조는 무슨 역할을 했냐? 그 왕실의 모든 풍수 장묘를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조가 태조 세종대왕의 묘를 써줄 때 장자가 잘 되는 좋은 묘를 쓸까? 그렇지 않은 묘를 쓸까? 나중에 보면 그런 예가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묘가
헌능 옆에 거기에 붙여 있다가 이전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뭐 오늘 거기까지 얘기하면 한이 없지만은 그거에 대한 알가발고 참 말이 많습니다. 제가 강의를 한번 지난번에 답사하다 가서 설명하니까 거기 해설사가 그러니까 답이 나온다고 하면서 아주 귀한 걸 배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역사 말고 야사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종대왕의 묘를 쓰려고 할 때 세종대왕께서 신우지지 돌아가시기 전에 묘자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 묘는 원래가 다른 분의 묘자를 했던 그 물이 난 자리라고 해서 거기는 안 됩니다라고 신하가 얘기를 했는데 세종대왕이 뭐라 했냐. 거기 태종 이방원이 옆자리인 겁니다. 이방원 그 태종 자리가 태종이 참 태종의 아버지 태조 이성계가 묘가 어디인지 아세요? 구리 무슨 로? 구리 동구릉에 있는 윤건능이라고 하죠. 동구릉 윤건능은 여기 구리 건원능 바로 동구릉에 있는 건원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되는 태종 이방원은 권리 안 가고 한참 지금이나 차를 금방이지만 그 당시 치면 전혀 다른 동네 이쪽에 따로 자기 묘를 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살아서 아버지한테 마저 죽을 뻔하고 살로 그럴 만한 죄도 졌죠. 그래서 세종대왕은 효심이 지극한데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정사에 그렇게 나옵니다. 정사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가 살아서 영화를 봤는데 죽어서까지 무슨 영화를 보냐. 아버지 옆에서 그냥 난 있겠다. 왜?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관계도 안 좋은데 이렇게 우리는 야사를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해설사들이 그거 설명하면서도 약간 끼웃한 겁니다. 뭐가 이상해? 그래서 제가 설명을 나중에 했죠. 잘 봅시다. 그 묘를 썼을 때 세종대왕의 묘를 실질적으로 쓸 때 관리를 누가 했을까? 그 총책임자가 세종대왕의 아들 중에서 문종이 왕이 됐고 문종이 하지 않아요. 왕은 누가 합니까? 세조 수양대군이 한 겁니다. 그럴 때 그 세조 수양대군은 자기가 왕이 될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장자입니까? 장자 아닙니까? 그래서 장자가 될 자리에 묘를 써줄까? 아닌 자리에 써줄까? 그러면 풍수가 중에서 그걸 지적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했다가 문제가 생기고 지두세도 없어지고 막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세종대왕이 잘 보시면은 세종대왕이 안착하고 자기의 아들이 다시 왕자를 차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종 돼가지고 그때 성종 예종 때죠. 그때 세종대왕의 묘를 옮깁니다. 묘자리를 몰라서 옮겼을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왕이 될 때까지는 장자가 필요하지 않아. 내가 왕이 됐어. 내 후손은 장자가 돼야 돼, 장자가 안 돼야 돼. 그럼 그때는 옮겨야 되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 사람이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상태에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납득이 가십니까? 사실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 풍수지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역할을 합니다.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이 풍수지리의 모든 일은 묘자리 잘 쓰면 부자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묘자리만 잘 쓰면 부자 될까요? 제가 항상 경계하는 겁니다. 제발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 제자들에게도 강조합니다. 묘자리만 잘 쓰면 부자 된다면은 풍수지리 강의하시는 분부터 당신 묘자리 돌아가신 조상님이 잘 써서 당신 먼저 부자 되십시오. 생각보다 부자가 많지 않습니다. 풍수지리.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풍수지리는 묘자리 잘 쓰면 부자 된다 하면서 당신은 왜 안 되냐고 하면 또 팔자라고 합니다. 그때는. 팔자 그래서. 그런데 또 강의할 땐 뭐라 하냐. 풍수지리는 팔자를 바꿔준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코에 코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집터 하나 잘 사면은 갑자기 부자가 다 될 것처럼. 자, 풍수지리에서 묘자리나 집터는 부자가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아니면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입시, 사시, 법, 변호사 시험 볼 때, 고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절에서 기도하는 게 효과적입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효과적입니까? 해운대 절이 효과적이에요? 아니면 낙산사가 효과적입니까? 오늘 그렇습니다. 낙산사 가서 기도했더니 붙었어. 그래서 거기 가서 해야 돼. 질문. 낙산사 가서 기도해서 붙은 겁니까? 공부 잘해서 붙은 겁니까? 근데 우리는 낙산사에서 기도를 붙어 갑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기도했더니 붙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공부 1번 안 하고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 2번
교회 안 가고 공부 열심히 해. 누가 더 붙을 가능성이 클까?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은 조건일 때 좋은 절에나 좋은 데서 기도하는 거 효과 있다 없다?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영향력이 있는데 그 영향력이 얼만큼 있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주명리나 풍수지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유튜브 보면은 정말로 어떨 때면 답이 안 나옵니다. 집 앞에 소금을 집어넣으면은 그것 때문에 소금 넣어야지만이 그 뭐야 저 잡기를 뭐 다른 상기를 불러서 잘 된다니, 거울을 넣으면 어떻다니, 어떤 하면 부자 된다니. 그래서 망하고 안 망할 것 같으면 망하지 하나도 없죠. 잠자는 방향이 이 방향 잘못돼서 문제가 생기다 해서 여러분 유튜브 보다 보면은 몇 번 보다 보면 서서 자야 돼요. 왜냐하면 머리들 방향이 없어. 이 방향은 이래라, 저 방향 여기 이렇게 나쁘고 저렇게 나쁘고. 그래서 서서 자야 돼, 서서 자야 돼. 이게 현실인 겁니다. 청와대와 용산 풍수 나오고 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정치계도. 우리 풍수계도 마찬가지. 풍수계에서 뭐 하지만 풍수지리는 보는 사람마다 이론이 달라 각자. 그냥 결론이 그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게 여러분 보세요. 유명한 풍수자 누구든지 보면 큰소리 친다. 어떤 사람은 과학적이라고 하고 기존 풍수는 모순이라고 얘기하면서 보면은 그 풍수의 많은 모순 중에서 일부를 딱 지적해놓고 또 얘기합니다. 고전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여러분 고전의 근거가 문학적으로는 얘기가 돼. 유명한 책에 성경에 고전에 나오면은.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고전의 근거가 중요한 겁니까? 규칙으로 정확한 규칙이 중요한 겁니까? 정확한 규칙이 중요하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미술이나 예술의 예술이 과학입니까? 비과학입니까? 예술을 과학하고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혼자 낙서해놓고도 예술이라고 하고 비싼가 받기도 하고, 어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심오한 뜻이 들어가기도 하고, 망가진 자전차를 전시해놓고도 대단한 예술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건 과학이 아니고 상식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보고 미신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역사나 신화가 과학적입니까? 어떨 땐 자연적인 흐름을 타고 가지고 어떨 땐 황당합니다. 그런데 우린 그걸 보고 미신이라고 하잖아요. 문학을 보고 미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 미신이라고 할까?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도 않고. 간단한 겁니다. 문학이나 아니면 역사나 예술은 과거의 상황을 우리가 분석하거나 현재의 모습,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들을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상황을 본다든가. 그런데 풍수지리나 사주명리학 같은 것은 바로 그걸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어떻게 될 것이라를 예측하고 그리고 거기를 믿어서 그 예측을 믿고 행위를 합니다. 차이는 뭐냐?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전망을 하고. 그럼 이 얘기는 또 역으로 친다면 뭐냐? 그냥 문학이나 이런 것들은 굳이 과학적이지 않고 자체를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는 검증되지 않고 결정되지 않은 거다 보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신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돼서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에 대해서. 그럼 미신인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미신인 이유가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가 미신인 이유가 첫째는 과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비과학적 부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미신이고 미신적 요소가 섞여 있으니까 미신인 거고, 둘째는 그것이 바로 미래를 예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미신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미래를 예측한 기능이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맞지 않는데 그게 이름을 잡지를 못하고 있고 영원히 거기서 맴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100% 과학적인 흐름으로 정리를 한 학자가 바로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개인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시기 90% 이상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는 학문을 개발한 것도 제가 한 거고, 풍수지리도 원리 자체는, 현상은 원리 플러스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납니다. 그러다 그거에 대한 원리 자체는 100% 과학적입니다. 현상과 원리라는 게 무슨 소리냐?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보이는 모습과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구가 우리가 돌기 때문에 자전하는 거죠.
혹시 지구가 돌면서 혹시 두세 번 돌다 쉬었다 돌다 이렇게 하나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하게 해가 뜨거진다 합니다. 근데 만에 하나 태양이 지구가 잠깐만 2시간만 멈췄다 간다면은 그럴 일 없겠지만 그럼 해는 평소처럼 뜰까요? 멈췄다 갈까요? 멈췄다 뜰까요? 그냥 평소처럼 뜰까요? 지구가 잠시 자전을 2시간 멈췄어. 그러면 우리가 멈춘 것 이거 보이진 않지만 해가 뜨거지는 모습도 2시간 늦게 멈췄다 뜨거질까요? 아니면 지구가 2시간 멈췄든 어쨌든 해는 규칙적으로 뜨거질까요? 1번, 2번. 당연히 해가 뜨거지는 것도 멈췄다 뜨거지겠죠. 그럼 결과는 뭡니까? 우리는 바로 그 원리를 통해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풍수를 조금 더 다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 엘로드란 자체는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장비가 아닙니다. 그냥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인체 반응, 모든 사물에는 전자파 같은 게 그걸 통해서 땅에 안 좋은 파장을 감지해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 시범을 또 보여줄 겁니다. 여기서 어디가 좋은 자리, 나쁜 자리까지도 치고. 자, 이거 하나만은 지난 시간에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최소한 이게 동양 미래 직각 풍수지리 최고의 과정과 연관이 되는데 이거 하나 정도 알고 넘어갑시다. 자, 직관, 점학, 관찰, 상학, 규칙, 명학. 이건 무슨 얘기냐? 동양의 모든 역학은 모든 미래를 예측하거나 예언하는 것들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방법으로서 진행합니다. 그 중에서 직관이라는 건 이겁니다. 직관. 혹시 이분들이 아까 말씀 누구지 이분들이? 무속인들이죠. 그 다음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산통 깨졌다 소리 산통 깨졌다 소리 들어봤습니까? 그 산통이 뭐예요? 산가지통이란 말이에요. 산가지. 그 산가지가 뭐냐? 옛날에 주역점을 칠 때 50개의 산가지, 가지를 가지고 쳤었는데 그걸 쫙 꺼내서 여기다가 놓고서 흔드는 저 자체를 산가지를 담은 통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용도는 뭐냐? 어떤 일을 알기 위해서 흔들어서 뽑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바로 산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산통. 산통. 그 산통 깨졌다. 일이 잘 된다. 꼬인다. 꼬인다. 사실 원래는 뭐냐? 옛날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 다 준비해 놓고도 하늘에 물어봤습니다. 그들 중에서 한 분 위대한 분이 계신데 혹시 여러분 충무공 누구죠? 들어보셨죠? 그분이 전쟁에서 몇 번 졌어요? 한 번도 안 진 분이죠. 엄청난 분이죠. 그분은 전쟁하기 전에 그분의 난중일기에는 점을 친 기록이 10번이 넘게 있습니다. 점을 치란 얘기가 아니라 왜 그랬냐? 그분은 그렇게 준비해 놓고도 자신의 때가 아니라면 싸우지 않는데 그 때를 찾기 위해서 점을 친 겁니다. 그리고 임금이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때가 아니라고 전쟁을 안 해서 목숨이 이틀을 뻔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안 했습니다. 그분이 임금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우리의 역사는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산통인 거죠. 주역 같은 거고. 헬루도. 바로 이 직관에 의한 지체가 또 한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 두 가지로 나는. 하나는 우리가 타로 카드라든가 직접 주역점이라든가 이런 건 동전을 던진다든가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점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점 쳐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몇 번 안 되시네. 이름 안 적습니다. 좋습니다. 점 안 쳐. 한 번도 안 쳐. 그럼 물어볼게요. 아침에 까치가 우는데 아침에 딱 나갔는데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아 좋구나. 오늘 좋은 일 있겠네. 행여가 지나간다. 상여가. 아 오늘 뭔가 좋은 일 있겠네. 장사하신 분이 첫 장사 잘 됐어. 잘생긴 사람 만났어. 그럼 아 오늘 뭔가 좋은 일 있겠네. 차 타고 갔는데 앞에 갑자기 딱 부딪힐 뻔했는데 보니까 갑자기 송중기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났어. 오늘 기분 좋아 나빠? 아 오늘 일이 잘 풀릴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라면 우리는 점을 친 겁니다. 그런 말을 한번 해봤다라면 점을 친 겁니다. 다시 점 안 쳐본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런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그러셨습니까? 그냥 어떤 조짐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오늘 내가 느낌이 안 좋아, 좋아, 나빠, 잘 될까 이런 생각도 안 해보셨습니까? 완전 제정신 아닌 분이 어디서 우리 회장님 뜨거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간혹은 이런 돌연변이도 계십니다만은 대부분은 우리는 그렇게 뭔가를 의지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자체 결국엔 다 점인 거예요. 과학적이진 않지만 뭔가 의미를 부여합니다. 까치가 오늘 까치가 이렇게 하듯이. 자, 그런데
바로 이 점은 두 가지. 하나는 이렇게 하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초월적인 것. 에드가 케이시, 엘빈 토필러, 무속인 같은 분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신기를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이 철학관에 갔는데 기가 막히게 맞춰. 내가 지난달에 그 첫애인 헤어진 초등학교 때 만났던 좋아했던 친구 만나서 술 한잔 먹은 것, 그리고 같이 뭐까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모처럼 했던 것까지 딱 알아맞추는 거야. 기겁을 할 수 있고. 그건 학문적으로 맞을 수 있을까? 그건 학문적으로 맞을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근데 그분이 내가 어제 초등학교 선배 만나서 밤새도록 술 마신 것도 몰라. 그렇죠? 즉 어쩌다 맞는 것도 있고 그건 뭐냐? 바로 신기란 영적인 능력이 갑자기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관 하시는 분들 상당 부분들이 학문적인 이것도 맥락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신내림을 받은 분도 있고 안 받은 분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어쨌든 좋습니다. 그 다음에 관찰에 의한 예측각 상학, 따라서 관찰 상학. 얼굴을 보면 무슨 뭐다? 관상. 손을 보면은 수상. 다리를 보면 족상. 산을 보면 산상. 아니고 풍수지리. 들을 보면은 그것도 풍수지리.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규칙. 근데 오늘은 이 풍수지리 시간이죠. 오늘. 따랐다. 풍수지리. 한자로 봅시다. 풍수지리. 바람, 풍, 물수, 지리. 이치를 따지면 바람과 물과 땅과 이치. 그러기엔 바람과 물과 땅의 이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정확히 말한다면 풍수지리는 바람이 아니라 사실은 산과 들, 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기운이 뭉친 땅을 찾는 학문인 겁니다. 맞습니까? 풍수지리는 다시 말하면 바람이 됐든 사실은 바람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어? 사실은 바람을 어떻게 찾는다? 산으로 찾는 거예요. 산이 있으면 바람이 막아주거든. 그래서 산, 들, 물 이런 것들의 위치나 모양을 가지고 뭐를 찾아? 기운이 좋은 땅. 그 기운이 좋은 땅을 우리 명당이라고도 부르고 혈자리라고도 부릅니다. 돈 땅을 찾는 학문. 목적은 왜? 찾아서 그냥 돈 벌려고? 찾아서 거기에 머물름으로써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묘자리 잘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찾는 것이 바로 풍수지리인 겁니다. 그런데 풍수라고 하는 얘기는 풍이 앞에 있으니까 바람이 무지하게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동양에서는 풍수지리라고 부르지만 서양에서 꼭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풍수는 바람이 중요하다 생각할 때 이걸 만든 문화가 풍수란 용어를 쓴 문화가 바람이 무서운 문화다, 바람이 안 무서운 문화다. 바람이 무서운 문화, 북풍 한솔이 무서운 문화다. 아프리카 같은 데서 바람이 무서울까 고마울까? 뜨거운 나라에서 고맙죠. 맞죠? 만약에 우리 무지하게 더울 때 서울의 자하문터 쭉 이렇게 뚫려 있어서 바람 때문에 먼지가 좀 그나마 빠져나갑니다. 이해하시죠? 미세먼지. 근데 거기까지 맥혀 있으면 미세먼지 빠져나갈까 안 빠져나갈까? 완전히 우리는 찜통에서 미세먼지 속이겠죠. 근데 풍수에서는 우리 자하문 터널이 뚫려 있는 게 무너져 있거든요. 뚫려 있는 것이 인왕산과 북한산 사이에 뚫려 있는 것이 단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람을 막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 전제는 뭐냐? 바람이 무서운 문화인 거죠. 그리고 풍수적인 용어에서는 땅의 기운이 흩어지지 않게 막아준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풍수지리인데, 자, 그럼 물은 뭐냐? 일단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바람과 물이 중요하다, 기가 중요하다. 기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찾는 겁니다. 즉 하늘의 기가 땅에 제대로 묻혀져 있는 것을 찾는 것을, 이게 풍수지리죠. 명당이라고 들어봤죠? 명당의 원래 정확한 유래는 뭡니까? 명당은 임금님이 조정에서 이렇게 조회를 할 때 신하들이 있는 자리가 뭐다? 조당이라고 하다 원래 거기가 명당인 겁니다. 그리고 임금이 앉은 자리는 굳이 친다면은 풍수 용어로 친다면 혈자리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친다면은
묘가 있는 자리가 혈자리라면 묘 앞에 절하는 곳이 명당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넓은 터가 명당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명당을 차지해야 돼? 혈자리를 차지해야 돼? 혈자리가 더 중요한 건데 통상 혈자리까지 포함된 터를 지금 명당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용어는 혈자리가 가장 기운이 뭉친 곳인 거고 그 앞에 있는 터가 명당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통틀어서 그냥 명당 하면 기가 막힌 좋은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틀림없이 기가 막힌 좋은 땅에서 우린 좋다는 관점인 겁니다. 풍수는 따라서 장풍득수. 이 준말이 풍수라고 얘기하기 합니다. 그러면 장풍은 뭐냐? 바람을 머금는다. 그럼 바람이 휙 불어서 치면은 추워. 안 좋아. 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기. 그리고 좋은 기운 흩어진다 해서 바람을 머금으면 어떡합니까?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병풍처럼 둘러싼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따라 장풍. 그럼 장풍하고 연관된 건 뭐다? 산이다, 들이다, 물이다. 바람을 막아주는, 물이 바람을 막아줍니까? 들이 막아줍니까? 산이 막아주죠. 그래서 장풍은 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풍수지리인데 산하고 조화를 따지는 풍수지리 분야는 장풍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득수, 따로 득수. 물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물. 왜? 기운이 가다가 기운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기운은 어떻게 움직이냐? 높은 산에부터 시작해서 기운이 내려와가지고 낮은 산으로 간다고 보는 게 풍수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기운이 내려가다가 어딘가에서 멈추는데 어디서 멈춘다? 물을 만나면 멈춥니다. 유식한 용어로 따라서 개수즉지. 물의 경계를 만난 즉, 경계입니다. 물의 경계, 개수나무가 아니라 물의 경계를 만난 즉, 멈출 지자. 멈춘다. 뭐가? 기는 개수, 물을 만난 즉, 물의 경계를 만난 즉, 물을 만난 즉, 멈춘다 해서 바로 우리 기가 어디서 뭉쳤는지 잘 모른다면 물을 보면 아는 겁니다. 그래서 물 앞에서 좋은 기운이 뭉쳤다. 그럼 이렇게 치면은 좋은 기운은 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산이 좋을까 물이 좋을까의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칩니다. 산은 주로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이 된다라고 하기도 하고 물은 재물에 관련된다라고 세기도 합니다. 실제 물은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세계의 모든 수도, 위대한 국가의 수도는 다 물을 끼고 있지요. 그리고 또 물이 재물을 주관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물이 가장 많은 강이 무슨 강이죠 혹시? 그 이름을 한강이라고 하죠. 한강을 끼고 있는 수도 이름이 뭐죠? 도시가? 그 이름은 서울이죠. 우리나라 부자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 어디죠? 서울. 여러분들이 전 세계의 약 지도를 보고 가장 많은 부자가 사는 곳을 찾으면 가장 많은 강에 물이 끼고 있는 곳일까 아닐까 찾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뭔 얘기인지 하시겠습니까? 그럼 자, 풍수지리는 두 가지입니다. 자연과학적인 원리와 오랫동안의 경험, 통계치를 가지고 섞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통계라는 것이 참 난감한 것이 좀 있습니다. 풍수지리는 그 풍수지리의 이론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론이 맞지 않더라도 자 어디 우리가 주식을 갑자기 저게 무슨 정보가 떴어? 저게 어디하고 M&A 합병하는데 상당히 좋은 거 합병한데 말하면은 합병 안 해도 이미 가격이 올라가잖아. 뭡니까? 기대 효과가 있는 거죠. 풍수지리는 그게 유독 큰 겁니다. 기대 효과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풍수지리가 언제부터? 신라부터 시작해서 고려 때부터 상당히 고려 태조왕건, 고려의 건국 자체가 태조왕건이 도선국사가 처음에 고려 건국할 때부터 훈유십지 내렸는데 훈유십지의 상당 부분은 다 풍수이론입니다. 조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이 궁궐을 가보든 아니면 옛날 왕릉을 가보든 문화재를 가볼 때 풍수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일단 봅시다. 그런 우리가 풍수가 그러면 그들의 모든 이론이 맞아서일까? 일단 풍수를 왕이 권력을 유지할 때 풍수를 믿으면은 그 다음부터 신하들은 따르는 거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즉 풍수는 이론에 의해서 정확한 이론에 의해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에 따른 이론을 떠나서
그 자체 기대 효과를 가지고 이미 영향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그럼 우리 현실은 풍수의 영향권 하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역사를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보거나 우리 서당이나 아니면 옛날에 어떤 여기 서원을 가서 볼 때 풍수를 모르고 보면 그렇구나 몇 마디 하고 그냥 올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사계 김장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유명한 동방 12성인에 들어가기도 한데요. 그 사계 김장생 같은 분들이 육아의 예의를 더 중요하게 할까? 풍수의 원칙을 더 중요했을까? 말할 것도 없이 육아의 원리를 중요했겠죠? 우린 묘를 쓸 때 아버지 묘 위에 아들이 올라간다, 위에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순서대로 가죠. 근데 사계 김장생 그쪽 그 묘에 가보면 그 엄청난 유학자인데요. 아들 위가 할아버지 위에 딱 올라가 있어요.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도 이렇습니다. 왜 그럴까? 자, 막판에 유교적 예의는 예의고 자손 집안이 잘 돼야 돼, 못 돼야 돼. 그들은 자손이 잘 되는 걸 거기에 중심을 뒀을까? 유교적 예의에 중심을 뒀을까? 그런 사례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유교 문화에서도 겉으로는 유교를 얘기하지만 중심가에서는 모든 서원이나 서당이나 갈 때 겉으로는 유교 문화로 얘기를 해서 움직이지만 그 내부적인 철저하게 풍수의 이론을 가지고 위치를 하나하나를 다 잡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영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풍수를 알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들의 모든 이론이 다 맞진 않지만 상당히 과학적으로 맞아 들어간 이론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디까지 풍수에는 이론적인 자연과학도 있고 우리의 염원도 들어있고 미신적 요소도 있고 바램, 문화도 섞여 있습니다. 그것들을 구분해서 학문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옛날에는 이렇게 상짓을 지관이란 말 들었는데요. 거기까지 넘어가고 따라서 배산임수? 뭔 얘기인지 다 기본적인 거죠. 산을 등지고 앞에 물이 있다. 앞에 문을 딱 열었는데 산이 딱 있어. 뒤에 창문을 열으니까 바다가 있어. 강이 있고. 어떨까요? 춥고 좀 황당하겠죠? 가장 기본 중에 하는 거예요. 풍수는 어떤 이론이냐? 이 산에서 기온이 내려와서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높은 산에서 집 짓는 게 좋을까? 낮은 산에 집 짓는 게 좋을까? 기운이 어디가 많을까? 기운은 높은 산이 많은 거예요. 기운은. 근데 기운이 많은데 기운 중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운이 못 쓸 수 있는 기운이 있는 거예요. 전기를 쓰는데 발전소에도 코드 꽂아서 쓸 수 있다 없다? 말하자면 큰 산은 발전소인 거야. 그럼 우리는 어디에 코드를 꽂아야 돼? 변전소 집 앞에 변압기를 거친 데도 코드를 꽂아야지. 발전소도 코드 잘못 꽂으면 한 방에 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높은 산 밑에 가 있으면 그 산 기운이 험악하기 때문에 간단해. 산동네가 잘 산다 못 산다? 그건 상식적으로 알잖아. 여러분 산동네가 어디 가든 산동네가 저 동네에서 가장 잘 사는 집이고 부잣집이야. 맞아요? 그럼 우리가 산동네가 뭔가 좋지 않다 느낄 수 있겠죠. 이해 가십니까? 바로 같은 원리.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집을 사고 제 세컨드 집을 사는데 높은 산 밑에 같은 산동네 집을 산다. 요즘 양평 때가 양평어지가 부르나케 갑니다. 툭 하면 그 집 봐달라고. 여러분 세컨하우스를 어디다 짓습니까? 자, 평야지대 산 밑에 짓습니까? 산 중턱에서 경치 좋은 곳 어디에 짓습니까 주로? 산 중턱 깎아서 요즘 막 깎아서 만들어 놓고 좋잖아. 해놨 집 만들어 놓잖아. 그런 데 가면 경치 좋지 환하게 보이잖아. 그런 데 막 들어갑니다. 딱 가는 순간부터 제가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보여주니까 직접 느껴주고 만들어주니까 기까지. 그래서 설명해주고 직접 길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좀 계시면은 효과적으로 건강도 망치고 재산도 효과적으로 날릴 수 있습니다. 그 돈을 다른 데 계시면서 차라리 돈을 어떻게 빨리 버리지 못해서 안달하신다라면은 차라리 어디 기부하시고 건강을 지키는 게 좋다고. 실질적으로 그런 데 가 있다가 돈을 그분이 거기 가서 번다 아니면 버는 걸 가지고 까먹는다. 물론 그분이 돈을 까먹고 안 까먹고 결정적인 게
풍수 때문만은 아닙니다. 풍수는 아까처럼 요인인 겁니다. 우리가 사시 합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첫째, 그날 컨디션입니까? 공부입니까? 공부죠. 근데 그날 컨디션 영향이 있다 없다? 예, 그날 컨디션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날 컨디션 같은 게 우리가 풍수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컨디션이 더 중요해? 평소에 공부가 더 중요해? 컨디션 약해도 공부했으면 기본을 하잖아. 맞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컨디션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떨어졌잖아. 걔가 그래서 붙었잖아. 그게 뭡니까? 네가 집이 안 좋으니까 망했잖아. 가끔 풍수하시면 그렇습니다. 내가 현대 아니면 내가 어느 대기업 움직임을 해줬는데 그 대기업이 할아버지 묘가 잘 돼서 그 집이 부자가 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 뒤에 제가 그러죠. 그럼 할머니 묘, 어머니 묘, 아버지 묘, 집터는 다 어디 가고 할아버지 묘만 갖고 얘기하냐. 그래 또 한번 망하면 그럽니다. 또 강하면 그 묘가 아버지 묘가 무슨 문제가 있어 망했어. 그럼 또 그럽니다. 왜 엄마 뭐 아버지 딴 묘 다 얘기하나 그 묘만 얘기합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망할 때 망할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나갈 때 잘 나간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유를 대는 겁니다. 영업할 때 좋은 것만 강조하듯이 우리 그 말 들으면 그런 것들이 거기에 현혹된다. 그래서 묘를 수십 번씩 옮깁니다. 그래도 안 풀립니다. 진짜 풀리고 안 풀리가 묘자리에 있다라면은 아까 했듯이 풍수하시는 분부터 묘 잘 써가지고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은 겁니다. 플러스 알파인 겁니다. 그건 플러스 알파. 근데 플러스 알파도 생각보다 크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이 정해져 있는데 혹시 착하니 겨울이 좋아요, 싫어요? 굳이 친다면은 계절적으로 겨울이 개인적으로 좋은 분도 있지만 자연에서 결실을 얻는다고 측면에서 볼 때 겨울은 추운 계절이에요. 그 겨울이 싫어. 그래서 착한 일 열심히 해. 그럼 겨울 건너뛸까? 기도 열심히 하면 겨울 일찍 끝내줄까? 아무리 기도하고 굿하든 뭘 방법을 써도 인간성 더럽다고 겨울 늦게 끝나는 거 아니고 겨울은 겨울만큼 시간이 지나야 봄에게 바톤 타치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흐름인 거고 우린 풍수나 이런 것들은 뭐냐 노력, 풍수 이런 것들은 똑같은 겨울이나 가을이 주어졌을 때 얼만큼 더 열심히 노력해서 쌀 10가마 거둘 걸 20가마 거둘 수 있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풍수가 좋으면은 겨울에 부자 되는 게 아니라 겨울에 아무리 좋은 데 가도 망합니다. 근데 좋은 땅을 갖고 있다면은 10억 까먹을 거 5억 까먹을 수 있고 5억 벌을 거 10억 벌을 수 있고 이걸 정확히 구분하지 않는다면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풍수가 영원히 뜬구름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루에 그 유명한 서울대부터 유명한 그 풍수지리 학자가 그렇게 하다 나중에 풍수지리 무용론을 주장했을까? 누구나 자기의 기운의 흐름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특강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그 기운의 흐름의 풍수를 딱 얘기하면 한 말마다 적당히 먹혀 들어갑니다. 자, 어떤 집에 가서 딱 가게자를 딱 갔어. 이 집이 풍수적으로 제일 좋은 집안이야. 딱 저 집이 장사 잘 될 거야. 딱 했는데 가보면 진짜 잘 돼. 저기는 안 될 거야. 안 돼. 풍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질문. 그게 풍수 때문에 안 되는 걸까? 그 사람이 안 될 때라서 안 되는 걸까? 사실은 안 될 때라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잘 봅시다. 흔한 말 운이라고 그냥 표현합시다. 운이 좋은 사람이 풍수적으로 좋은 집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낮다? 그분이 풍수적으로 좋은 집에 들어간 이유가 그 풍수집에 좋은 집에 들어가서 그분이 장사를 잘하는 거냐? 운이 좋으니까 좋은 집에 들어가고 장사도 잘 되는 걸까? 한때, 아니 지금 유튜브 보면 그 유명한, 예전에 저도 얼핏 보다 보니까 그 유명한 누구요? 뭐 한참 막 떠드시는 대통령 후보 나왔던 분 들어오더라고 하면서 그분인가 누가 북이 터널을 뚫어가지고 거기 터널에 있는 뭐 김영삼부터 누구누구 다 망했다. 실제 그 뚫은 시절 다 망했잖아. 보니까 진짜 그래. 그 터널 뚫은 시절 거기 있는 사람 다 망한 거야. 그 시점부터. 어디도 이 집 옮기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일반인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거까지 되니까. 그래서 잘 보면 그게 아니고 그럴 때가 되다 보니까 우연히 뚫릴 때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이 상황이 이걸 주객이 전도돼서 해석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우리는 거기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때 어떤 분이 있었어요. 무슨 좋은 기운 있는 흙을 퍼다가 돌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래 풍수한 사람들이 어떤 장비를 가지고 가서 어떤 집에 가서 얘기를 하면 어떤 동네 가서 그 장비를 가지고 좋은 데를 가리키는 집에 가면은 가보면 진짜 잘 사는 사람이야. 방에 가도 딱 가서 안 좋은 데를 가리키면은 거기는 환자가 있고 좋은 데 그 집은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막 이래 방해줘.
그래서 기운이 에너지를 바꿔줘. 그래서 바꿔주고 나서 바꿔주면은 이제 에너지 좋은 그 안 좋은 집터도 좋은 반응이 나와.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성공할 거라고 얘기해. 그럼 성공할까 혹시? 제가 풍수지리라면서 집에 가서 진짜 기운을 바꿔주고 합니다. 진짜 많이. 그런데 제가 이걸 바꿨기 때문에 당신이 망할게 부자 된다 소리를 절대 하지 않아요. 쉽게 무슨 얘기냐? 잘 나가는 사람은 좋은 차를 탑니다. 맞습니까? 대부분들이. 그렇죠? 보통 사람보다. 그래서 어떤 사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차를 딱 바꿔줘서 좋은 차로. 그 사람 잘 나갈까? 조금 나은 거지 그래서 잘 나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옛날에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돼가지고 비싼 돈 내고 뭘 하기도 하고 했는데 온도 좀 높여줘. 좀 추워하신다 보니까 온도 좀 높여줘. 아까 누가 온도 조금 높여주라고. 약간만요. 잘 나가는, 쉽게 말해서 좋은 기운을 바꿔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똑같이 잘 나가는 조건일 때 더 잘 나가고 덜 잘 나가는 걸 결정짓는 것이 이 풍수가 그걸 한 겁니다. 근데 얘기할 때 당신이 망할 걸 어차피 망하는데 좀 덜 망해 라고 하면은 비싼 돈 주고 뭘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풍수를 그렇게 믿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부분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내용은 이해 가십니까? 좀? 설명을 제가 이런 설명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재미있는 풍수는 그냥 간단해요. 이렇게 하면 돈 벌어. 여기 좋아. 이렇게 하면 재밌고 좋아요. 근데 그거는 역시 똑같은 말장난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도 좀 해줄 겁니다. 그런 재미있는 얘기도. 그렇지만 그거는 의미가 크게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 세조, 광릉 이런 데 가서 좋은 기운은 여기서 받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분이 우리 허시성을 가진 그 유명한 교수님 같기도 하고 어쨌든 치는데 자 우리 이렇게 이쪽이 아까 왜냐하면 이 광릉이 세조릉하고 정의화릉이 상당히 기운이 좋아요. 그래서 기운을 저런 데를 갔다 오면은 아시겠지만 피로를 못 느껴요. 다음날. 그래서 제가 갈 때는 농담으로 갈 때는 엄마가 가고 올 때는 이모가 들어간다고 너무 젊어져서 길을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못 느끼긴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국을 돕니다. 가서 이제 약천사 가서 차도 한 잔 마시고 스님하고 뭐 전국을 돌기도 하고요. 이건 뭐 다른 걸 얘기하고 이번에 이제 나트랑도 가고 혹시 풍수에서 사신사도 들어보셨나요? 사신사라고? 사신사까지 아시는 분, 풍수를 공부하신 분, 사신사 들어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사신사. 수준 있는 분, 공부하시는 분. 근데 자청룡 우백호 들어본 분, 자청룡 우백호 다 알죠? 바로 이제 오늘 그걸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자청룡 우백호, 자청룡 우백호. 그 다음 또 한 번이 들어갑니다. 어려운 얘기가 하지만 좌우다 뭐가 있어요? 좌우, 전, 후. 그럼 전주작, 후현무. 전주작, 후현무. 자청룡, 우백호, 전주작, 후현무. 이게 어떤 혈자리를 둘러싸인 양쪽 사방에 있는 산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따라 자청룡. 자청룡은 왼쪽에 있는 거야. 산. 우백호. 오른쪽에 있는 산이야. 전주작. 앞전자리가 앞에 있는 산이야. 후현무. 뒤쪽에 있는 산이야. 이게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풍수지리 대표적인 사신사. 들어봤죠? 이건 들어봤죠?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옛날에 태왕 사신기 뭐 이런 드라마 할 때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 보신 거 있어요? 보신 거? 본 거. 백호 못 봤어요 혹시? 백호. 호랑이. 시베리아 뭔가 창경원 동물원 가서 혹시 본 적 없어요? 안 가봤어요? 호랑이도 안 본 분들 계시네. 위로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우리. 호랑이는 한 번씩 보는데 청룡 보신 분, 주작 보신 분, 주작이 뭔지도 모르지. 그 다음 현무 보신 분. 자, 재밌는 게 풍수지리를 과학이라고 하면서 결국엔 뭔 얘기냐. 혈자리 주변을 둘러싼 4개의 산 이름을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신령스러운 신, 모래 사자, 이 사신사라고 이렇게 대표적인 걸 말하면서 그런 풍수지리는 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납득합니까? 안 갑니까? 제가 그래서 저걸 가지고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답답하다. 과학이라고 말하면서 저렇게 용어를 하면서 과학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질문을 또 합니다.
풍수지리 하신 분에게. 여기 강의에서 경우 있었죠. 왜 좌청룡입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대답하는 풍수지리학자 있다 없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유명한 풍수지리학자가 왜 좌청룡일까 하면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왜 우백호입니다. 해필은 왜 우측은 백호고 좌측은 청룡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냥 외워서 쓰는 겁니다. 고전에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잘 들어. 이게 문제입니다. 중요한 게. 좌청룡 우백호란 전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좌청룡, 우백호, 전주작, 후현무. 이게 청룡, 백호, 주작, 현무입니다. 다시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쪽은 영업사원한테 좋고 동쪽 방은, 남쪽 방은 홍보사원한테 좋고 서쪽 방은 통제 관리에 좋고 북쪽은 기익, 중앙은 격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풍수적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청룡이고 백호고 주작이고 현무입니다. 이렇게 희한한 동물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사신사라고도 하고 풍수지의 가장 기본적인 용어를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따라합시다. 좌청룡, 장남, 아들. 좌청룡 뭐라고? 장남 아들. 우백호, 차남. 자, 풍수지리 저 좌청룡 우백호는 혈자리를 둘러싼 산이라겠어요. 그럼 우리가 요즘 청와대라고 할 때 청와대는 경복궁이라는 조선의 궁궐 터에서 조금 뒤에다 친 게 청와대 맞습니까? 그건 다 알죠? 청와대 때문에 말이 많아요. 근데 그 청와대가 경복궁에 졌고 청와대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핵심 맞았습니까? 대통령궁이었고 맞아요? 이제까지 그랬었죠. 얼마 전까지. 그리고 경복궁은 청와대 바로 밑에 있는 경복궁은 조선시대의 정궁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그걸 기준으로 칠 때 우백호는 인왕산 맞죠? 338m 몇 미터? 좌청룡을 사실은 저는 청와대나 경복궁의 좌청이 사실 응봉줄기입니다. 응봉. 종묘. 근데 기존 풍수사들은 무조건 낙산이라고 우깁니다. 사실은 그건 외청룡입니다. 그건 응봉이 됐든 낙산이 됐든 응봉은 더 낮으니까 낙산이든 낙산이라고 칩시다. 조금 더 쳐서 한양의 수도를 칠 때 낙산이라고 칩시다. 그럼 현재 가장 풍수에서 문제가 되는 그 풍수 논쟁 중에 하나 그겁니다. 낙산은 126m고 낙산으로 주로 칠 때 인왕산은 338m입니다. 어디가 높아요? 그 우백호가 높아? 좌청룡이 높아? 우백호가 높고 좌청룡이 낮아. 우리 조선이나 동양은 원래가 장자 우선인 국가입니까? 차자 우선인 국가입니까? 장자가 잘 돼야 되죠. 그게 기준이 되는 건데 아까 좌측이 장자라겠죠. 우측이 차자라겠죠. 차자나 삼남이 삼이 되니까. 그러면은 좌청룡이 낮고 우백호가 높다는 것은 장자가 잘 되라는 의미야? 못 된다는 의미야?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 여기에 처음에 왕궁을 만들 때 반대한 사람이 있다 없다? 수없이 있었습니다. 왜? 장남이 잘못되니까. 그리고 지금 봅시다. 우리는 꽤 조선시대 600년 그리고 지금 대한제국, 대한민국까지 대한제국을 거쳐서 대한민국. 아 여러분 제국이 뭐예요 근데? 네?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제국인 겁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라 부른 거예요. 근데 대한제국을 거쳐서 지금 대한민국이죠. 자, 이 시기 동안에 우리는 계속 수도가 어디에 있었다? 내내 그 청와대 경복궁에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기에 굳이 풍수의 이론 대로 친다라면은 장자가 잘 된다. 장자 말고 차자 이유가 잘 된다. 1번, 2번. 풍수 이론은 장자가 덜 된다는 이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장남이 잘 됩니까? 아니면 차남들이 잘 됩니까? 주로. 차남, 삼남이 잘 됩니까? 조선 왕 중에서 그 많은 왕 중에서 장남이 잘 된 왕이 몇 명이나 있을까? 거의 없습니다. 첫 번째 장남이 왕이 된 게 문종입니다. 얼마나 했습니까? 2년 3개월 왕이 됐습니다. 두 번째 장남이 안 된 게 단종입니다. 얼마나 했습니까? 3년 2개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째까닥 바뀌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명, 뭐 숙종이라든가 몇 명은 인종, 반정 때문에 됐고 이런 건 있지만 몇 명은 장남이 했지만 주로 장남이 한 왕보다 안 한 왕이 대부분입니다. 맞습니까?
과연 이게 영향이 있다고 해야 되나 없다고 해야 되나? 과연. 그리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서울에 다 올라와 살면서 서울에서 본토배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 시골에서 장남은 집안을 지킨다 올라온다. 집을 지키죠. 그리고 아들들이 막 맨몸으로 뛰어 올라옵니다. 둘째, 셋째가. 나중에 잘 사는 사람 평균이 장남이 많습니까? 둘째, 셋째 많습니까? 현실이 그렇습니다. 과연 풍수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할까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이건 통계학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단순히 이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풍수는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설득력 있고 그나마 맞는 얘기가 들어가긴 해요. 근데 저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먼저 우리가 존재가 되었다. 왜 좌측이 장남이냐. 이거에 대한 학문적 원리, 자연과학적 원리를 찾아내기 전에는 나는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좌측을 청룡이라고 얘기하느냐. 왜 하필이면 우측이 백호가 되느냐. 심지어는 남좌여우라고 들어봤습니까? 그럼 어디 가다 보면 남자가 좌측, 여자가 우측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선임이 좌측이 선임이에요? 우측이 선임이에요? 좌의정이 높아? 우의정이 높아? 좌의정이 높죠. 저 경복궁이라는 데 가면은 문반하고 무반이 있습니다. 문반 좌측, 무반 우측. 누가 높아서? 문반이 높죠. 그리고 요즘도 군대가 됐든 장관이 됐든 줄을 서열을 설 때 좌측이 선임이 습니까? 우측이 선임입니까? 좌측이 선임입니다. 이건 어떤 원리 갖고 하느냐? 동양은 전통적으로 군대도 그거는 바라볼 때 기준. 그러니까 바라볼 때와 우리가 기준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라볼 때와 서 있을 때 기준. 제사 지낼 때 바뀌는 게 아니라 기준이 틀린 거예요. 기준. 원칙은 좌측, 동양은 좌양우음이라는 게 따라서 좌양우음.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왕릉을 가든 옛날 묘자를 가볼 때 그 묘자리의 모든 원칙이 거기에 맞춰 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당을 가든 궁궐을 갈 때 건물 하나하나가 다 그 원칙으로 져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맞든 안 맞든 그렇게 졌던 건데, 저는 맞든 안 맞든이 아니라 그게 왜 그런지 원리를 밝혀서 적용시키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자, 그래서 실제 우리는 서 있을 때 좌측이 선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돌아가시면은 거꾸로 해서 우상좌하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돌아가신 분들은 묘를 기준으로 오른쪽, 우리가 바라볼 때가 아니라 묘 기준으로 오른쪽이 왕이 있고 왼쪽이 양비가 있고, 오른쪽이 신랑이 있고 왼쪽이 아내가 있고, 동구릉에도 오직 한 묘가 바뀌어 있습니다. 왜? 왕은 세자로 죽고 왕비는 대왕대비가 됐어. 그럼 누가 직급이 높아? 그럴 때만 우측에 대왕대비가 있는 아내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측이 왕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이런 원리가 바로 따라서 좌양우음. 이 원리 갖고 된 거예요. 근데 그럼 좌양우음이 어디서 나왔냐, 어떻게? 이렇게 물으면 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모든 외란 무렵에 답이 나오지 않으면 이건 제대로 된 학문이 아니라고 보는 게 제 관점인 겁니다. 그 원리를 저는 밝히는 역할을 한 거고요. 왜 좌양우음이야? 그러면 답을 못하고 그냥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툭툭 던지면 풍수절약자가 답을 못 내요. 그때부터는 황당하다 이거야. 왜? 아니 고전에 나오는데, 풍수에 대해서는 고전 자체가 뜬구름 잡는 학문이다 보니까 고전 중에 가장 큰 고전이 청우경이라고 있습니다. 호수경도 있는데 그게 너무나 뜬구름 잡는 게 많아서 그걸 정리해 놓은 게 금난격입니다. 그 두 개가 우리 고전이라고 그걸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고전의 기준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고전에는 따다른 기준도 있어요. 즉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원리와 자연과학적 규칙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자, 좌청룡 우백호인데 왜 제가 좌청룡 우백호가 어떤 의미에서, 요거는 제가 좀 이따 넘어가고요. 좌청룡 우백호가 어떤 의미에서 왜 좌측이 청룡이고 왜 우측이 백호인지에 대해서는 조금만 쉬었다가 얘기하고, 박수 2번 시작. 애가 지금